삼국지 동안 말기 양주 3대 이민족 슬레이어 중 한 명이 있으니 장환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장환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장환은 단경, 황보규와 함께 양주 3명이라 불리죠. 이들은 양주, 즉 후대 서량이라 불리는 이민족들 근거지에서 활약했고 후한서에도 이 3명의 열전이 묶여있어요. 한제와 영제 때 그 지역의 평화는 이들에게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3명은 각각 캐릭터가 있어요. 이민족 슬레이어라 하면 단경이 가장 어울리는데 단경 같은 경우에는 환관한테 붙어먹었죠. 왕보가 골로 갈 때 같이 골로 갑니다. 황보규는 환관 이런 정치 세력이랑 담을 쌓은 사람이에요. 황보규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조카 황보숭도 뇌물 이런 거 일체 담쌓죠. 장환 같은 경우에는 환관들한테 협조한 적이 있습니다. 대장군 두무를 본인이 토벌해버렸는데 야 내가 환관들한테 속았구나 나중에 후회를 해요. 그런데 이 3명이 왜 3명이냐, 이들의 자가 명자 돌림입니다. 단경은 기명, 황보규는 위명, 그리고 장환의 자가 연명이죠. 후한서에 장환이 둔왕 주천인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둔왕과 주천은 각각 독립된 군입니다. 전환기에 실크로드 개척할 때부터 분리돼 있었어요. 왜 둔왕 주천이라 해놨느냐, 제 생각에는 여기가 워낙 외지라 사가들도 그 지역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충 서쪽에 그 둔왕이랑 주천 거기 출신 아니냐 해놓은 것 같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둔왕군 원천현 사람이라 하는 게 맞습니다. 후대 장환의 장씨를 둔왕 장씨라 하지 주천 장씨라 하지 않거든요. 장환의 부친이 장돈인데 이 돈자가 돈왕의 돈자랑 통가에서 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뜻이 통합니다. 음차도 비슷하죠. 참고로 원천이라는 현이 지금은 정식 행정구역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 지명이 구전으로 남았는지 원천이라 하면 대충 그 지역으로 알아듣습니다. 이게 으뜸원자에다가 샘천자거든요. 이 지역 보면 황하의 발원진에 만회하죠. 여기 강이랑 오아시스 이런 게 있는데 웬만한 강들의 최상류 지역이다. 맑고 넓은 강이 굽이굽이 흐른다 해서 청호 완자라 하는 지역입니다. 부친 장도는 한양태수를 역임하였다. 여기서 한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예요. 천수가 제갈량 국벌 때 천수라서 그 이름이 유명해진 거지 그 전에는 항상 한양으로 불렸습니다. 이 장돈이 아들의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환, 소유, 삼보. 환이 어릴 때 삼보로 유학을 갔다. 삼보는 장안 일대입니다. 장안 일대에서 이강무리가 깽판을 친 사건을 삼보의 난이라 하죠. 장안은 태비 주총에게 상서를 배웠다. 그 당시 식자들의 최고 경전이 무엇이냐? 저는 상서라 봅니다. 그래서 삼국지 창작물에서 월단평하는 거 보면 상서 내용으로 말싸움을 하곤 하죠. 참고로 상서는 삼경 중에 서경을 뜻해요. 제갈량의 글이나 고전에서 옛 서에서 이르기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진 상서 얘기라 보면 됩니다. 장환이 어떤 책으로 서경을 뗐느냐 기록으로 알 수 있어요.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태위 주총은 장환에게 상서를 모경주본으로 가르친 것 같아요. 모경이 상서에다가 주석을 달아놓은 게 모시장구인데 이게 45만 자에 달했다. 장환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쓸데없는 말들, 즉 허언이 너무 많더라. 이걸 9만 자로 줄였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전의 각 구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걸 편집하는 건 태학 박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장환이 상당히 경전의 조예가 깊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장환이 제자들도 엄청 많이 양성하거든요. 이런 배경으로 장환은 상당히 지장의 면모를 보여요. 물론 전후사정 안 따지고 중상시 조절편을 들어서 두무를 토벌해버린 건 큰 패착이었죠. 여기서 지력을 많이 깎아야 돼요. 암튼 장환이 이 모시장구도 기똥차게 편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장환이 대장군 양기 밑에 인간하는데 양기가 이걸 보고 당시 황제인 환제한테 보고했다. 환제가 이걸 동관에 보관하라 조서를 내렸다. 참고로 한나라 동관은 역사서를 모아놓는 국립도서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을 계승한 촉에도 동관이 있었어요. 진수가 동관랑 출신입니다. 촉에 동관과 동관랑이 존재했는데 왜 진수는 제갈량이 사관을 두지 않았다 했느냐, 제가 컨텐츠로 한 적 있죠. 진짜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제갈량이 전쟁하느라 역사서 쓰고 이런 거에 지원을 안 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진수 입장에서는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위나라와 진나라에서는 저작대를 아예 중서대에서 분리했습니다. 그 편제도 저장랑 한 명이던 걸 나중에 3명으로 늘리고 그래요. 그 밑에 속관들도 막 수십 명씩 두고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마시 진에서 사가들을 위한 완벽한 별도 부서를 두었다 하면 당시 초계 동관랑 이런 건 진수 입장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겠죠. 진수가 보기에 동관랑은 사가가 아니라 그냥 책들 지키는 사서 정도였다. 장환은 병을 이유로 대장군부에서 나옵니다. 병은 핑계였던 것 같아요. 장환이 나중에 무릇 사내라면 변경에 서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중앙대장군부에서 재미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장환이 자신의 본적을 둔왕에서 중원으로 옮겨달라 이런 청을 하기도 하거든요. 사내는 변경에 서야 된다 이 말이
자신의 일생을 약간 영웅화하기 위한 말로도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혈량, 즉 어질고 착한 이를 등용하는 제도에 따라서 의랑이 되었다. 바로 자신의 고향과 가까운 즉 대이민족 전방으로 나갑니다. 여기가 흉노 나아발입니다. 좌우권 대기와 차거 백덕이 강족과 연합하여 미직현을 침략하였다. 참고로 일부 번역 보면 여기서 좌우권, 차거 이런 걸 지명 또는 사람 이름으로 오번역해놨던데, 예를 들어 우권이라 하면 남흉노의 왕족 칭호예요. 좌현왕, 우현왕이 있었듯이 좌우권, 우권 이런 칭호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한나라 입장에서 침략이지. 이 미직현에 선우정이 있습니다. 흉노의 우두머리를 선우라 하죠. 사실 과거에 흉노 땅이었던 곳이에요. 이걸 되찾으려 한 겁니다. 이곳이 선우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흉노의 선우가 주둔하던 전방 요충지예요. 한나라 입장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흉노와 강족의 연합군 숫자가 7,000이었고 장환의 병력은 고작 200에 불과했다. 장환이 즉시 출진하려 하자 부하가 땅에 머리를 찌으며 말렸다.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얘기했겠죠. 그런데 장환이 출진해서 지장답게 강족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요충지를 점령해서 흉노와 강족의 왕래를 차단해버려요. 이에 강족들이 장환 편에 섰다. 그리고 함께 흉노를 공격하니 좌우권 대기가 도망하고 백덕은 투항하였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강족들이 장환이라는 사람을 알았을 거예요. 장환이 둔왕 출신이라 가능한 겁니다. 이 강족들은 상당히 낭만이 있는 족속들인데 여러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 동탁한테 소 한 마리 대접을 받고 감격해서 가축들을 십시일반 모아서 보답했다거나, 가푼이 강족들한테 붙잡히자 강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분은 하늘에서 내리신 분이다, 하늘의 벌을 받기 싫으면 손대지 마라. 가푼이 막 뭐하는 거냐, 빨리 죽여라 하죠. 그런데도 그 왜 이러십니까, 그냥 가십시오 하면서 석방합니다. 심지어 부섭이 한수한테 붙잡힐 때도 강족들이 구명을 합니다. 부섭, 저분은 좀 살려주면 안 되냐. 강족들이 장환을 알고 장환이 강족을 알았으니 이 외교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예요. 장환이 그냥 무식하게 두드려 패고 학살하는 단경이랑 다른 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즉 장환은 강족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평정되었으니 강족들이 장환한테 잘 보여야겠죠. 뇌물을 바칩니다. 말 20필가 금을 바쳤다. 장환이 강족의 대장을 부르더니 술을 땅에 부으면서 멋진 대사를 하죠. 사마여양 불이 입구, 사금요속 불이 입회. 우리도 말이 양의 숫자만큼 많다. 마구간이 미어 터질 정도다. 금도 조만큼 많다. 천지백깔이다. 도로 가져가라. 앞선 8명의 도위들은 뇌물을 좋아하였다. 그런데 이번 도위는 뇌물을 안 받는 겁니다. 강족들이 이런 거에 뻑이 가요. 보통 강족들이 사로잡고도 구명한 관리들은 다 청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후한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족들은 탐욕스러우나 귀리청, 관리의 청렴을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한동안 강족은 모반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장환은 호흉노 중랑장으로 승진합니다. 참고로 흉노는 강족과 달리 교화가 안 돼요. 제갈량도 북적은 도와 덕으로 교화가 안 된다 해놨습니다. 새로운 중랑장이 왔다 하니까 기선제압을 하려 했겠죠. 바로 우환과 손잡고 모반을 일으킵니다. 흉노 부족들 보면 도각, 독고 이런 거 있어요. 이때 모반을 일으킨 부족은 휴저각이라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휴저각은 5호 16국 시대 조나라 밑에 들어갑니다. 적군이 들이닥치고 불길이 짙었자 병사들이 놀라 도망하려 하였다. 이에 장환은 제자들과 함께 태연하게 경전을 읽었다. 이걸 보고 병사들이 도망을 멈추었다. 동시에 역시 외교적 수완으로 오환을 회유합니다. 이에 오환이 흉노를 치니 그 흉노의 대장이 죽고 와해되었다. 이후 선비가 또 침공을 합니다. 이에 장환이 이미 토벌한 흉노의 군대를 끌고 선비를 토벌하였다. 재밌죠? 장환의 대이민족 정책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자면 강족으로 흉노를 토벌했고 이어 오환으로 흉노를 토벌했으며 이제는 그 흉노로 선비를 토벌한 겁니다. 전형적인 EJ 전문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 조정에서 큰 이변이 일어납니다. 환제가 환관들과 손잡고 대장군 양기를 숙청해버려요. 당시 양기는 외척으로서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헤게모니가 외척에서 환관들로 넘어가는 대사건이었죠. 그런데 장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장환은 처음에 양기한테 인간했죠.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이 장환이 편집한 모시장구를 환제한테 보고한 것도 양기였습니다. 장환의 정치적 뒷배가 하루아침에 몰락한 거예요. 당연히 장환도 쫓겨납니다. 이에 연자가 두려워 모두가 그와 왕래를 끊었다. 오직 같은 양주 삼령 일원인 황보규만이 장환을 두둔하였다. 조정에 7차례나 청거를 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환이 4년 동안 야인이었다가 다시 무의태수로 복귀합니다. 조세를 엄격히 하고 패하여 흩어진 자들을 모으니 그 통치가 모든 군에서 최상이었고 이내 서하 일대가 온전해졌다. 그 지역에 요상한 풍습이 있었으니 2월과 5월에 태어난 아이 그리고 부모와 같은 달에 태어난 아이는 죽였다. 장환이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게 일종의 미개한 풍습이죠.
그 동양에서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런 종교적 미신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동양의 종교의식은 기복신앙 성격이었어요. 황제의 제천 행사나 민간인들이 복을 비는 것도 현세의 복을 바라는 것이고, 즉 관념적인 어떤 존재나 가치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해야 하는 방향이 아닌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런 의미라 볼 수 있거든요. 서양은 좀 다르죠. 그 중국의 위진시대 1000년 뒤에도 종교적 이념 때문에 십자군 전쟁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인신공양이나 현세의 인간을 죽이는 행위, 이런 건 이미 주나라 때 금기됐어요. 물론 춘추시대에 그 송양공이 인신공양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것도 가까운 미래부터 두고두고 까이거든요. 참고로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몰아낸 사건을 그 상주혁명, 즉 중국의 르네상스라 하죠.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그 통치 이념이 바뀌었다. 이게 기원전 11세기 일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경우에는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그 가치가 재편된다는 르네상스, 이게 기원 후 14세기에 시작돼요. 불과 몇백 년 전입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패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저 미신이나 믿는 미개한 놈들한테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느냐. 암튼 이 민족들을 성공적으로 교화한 장화는 도리오 장군에 임명됩니다. 한나라에서 도리오 장군은 복파 장군급으로 상당히 명예로운 자포입니다. 도료, 즉 요하를 건넜다. 흉노와 오환을 개팬 범명우가 처음 받은 군호죠. 참고로 범명우도 활약한 건 요동 쪽인데 출신은 농서 사람이에요. 즉 이쪽 지역민과 이민족들한테는 상당히 위험 있는 군호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흉노나 오환, 선비 쪽 지방관을 입조 명목으로 한 번씩 중앙관직을 지내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양주 쪽 지방관들이 복귀할 때마다 애를 먹었다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장안도 마찬가지예요. 대사농이 되었다. 대사농이 농작물 및 물자를 감당하는데 그 둔전과 보급에 일가견이 있으니 시킨 것 같아요. 대사농은 중2천석, 즉 4천석 녹질의 구경자리죠. 장안이 빠진 걸 알자 흉노, 오환, 선비가 직결하여 기병을 끌고 그 일대 9개 군을 약탈하였다. 이에 장안을 다시 호흉노 중랑장으로 파견합니다. 호흉노 중랑장은 양주, 유주, 병주 일대를 총 감독하는 중랑직이에요. 장안이 돌아오자 흉노와 오환 20만이 항복하였고 선비는 도망갔다 되어 있습니다. 이후 강족이 또 모반을 하였다. 장안이 바로 토벌하여 만여 명을 포획하는데 이때 동탁이 장안의 사마였습니다. 동탁이 그 공으로 비단 9,000피를 하자받아요. 동탁이 멋있게 얘기하죠. 이건 내 공이 아니고 사졸들의 공이다. 비단 9,000피를 모두 부하들에게 나눠주었다. 동탁이 밑에 놈들 이렇게 잘 챙겼으니 나중에 중앙조정에서 탄핵을 해도 내 부하들이 만류한다 하면서 뻗팅길 수 있었던 겁니다. 황제의 명이고 나발이고 대놓고 삐대버려요. 그러다가 좋은 때 만나죠. 하진이 병사가 급하니까 유비도 사면에서 부국 데리고 오라 하고 동탁도 부르는 겁니다. 일개 사마인 동탁이 무려 비단 9,000피를 받았는데 하물며 지휘관인 장안의 공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록에 장안은 제후가 되어야 했으나 황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20만 정과 아들 하나 랑 임명권 이걸로 퉁쳤다. 장안이 이때 뜬금없는 요청을 합니다. 이것도 필요 없다. 다만 내 본적을 홍농군으로 이주시켜달라. 대사농을 잠시 하면서 도시물을 먹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당시 본적을 옮기는 절차는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건 되는데 중원으로 들어오는 건 안 돼요. 즉 한족이 오랑캐 땅에 나가서 교화 명목으로 뿌리 내리고 사는 건 허용돼도 오랑캐 땅의 사람이 중원으로 본적을 옮기는 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장화는 공이 크니 이걸 허용해줬다. 그럼에도 후대의 장환의 장씨를 홍농 장씨를 안하고 두낭 장씨라 합니다. 이어 환제가 후사를 못 남기고 죽고 영제가 즉위하는데 이거 영제편에서 얘기하려다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영제가 황희 계승권이랑은 거리가 먼데 황제가 됐다 했죠. 당시 환제의 황후 두묘가 환제의 관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환제의 애첩을 죽였다 되어 있어요. 아마 임신 중이 아니었나 추측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상중에 그리 급하게 죽일 필요가 있느냐. 영제가 제위에 오르고 척당과 환당 사이에 내군이 일어나죠. 당시 황관들은 병권이 없었어요. 대장군 두무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장환이 입주하고 있었는데 중상시 조절이 장환을 꼬십니다. 두무가 모반했다. 장환이 수도에 들어와 보니 대장군부와 황문이 서로 모반했다 하고 있는 거죠. 장환이 이때 황관들, 즉 황문편을 들어버려요. 이건 장환 개인으로서도 엄청난 정치적 실책이었습니다.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황제의 신변을 황문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환은 곧 두무를 토벌하고 그 공으로 소부를 거쳐 대사농, 그리고 제후에 봉해집니다. 그런데 장환이 그 뒤에 황관들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 왜 잘못된 걸 느꼈느냐? 두무가 죽고 그 다음 해가 2차 당고해금 해입니다. 내가 중상시 조절한테 속았구나. 제후의 인수를 반납해버립니다. 우박이 내리치자 장환이 상소를 올렸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상소의 내용이 두무를 죽인 건 잘못된 일이었다. 그는 강직하고 의로운 자였다. 그 일로 연좌된 자들을 사면하고 복권해줘야 한다. 당시 영제는 10대 초반이었어요. 황관들이 가만 안 있겠죠. 이후 장환은 삼공 임명에 대한 청을 하는데 황관들이 미는 자가 따로 있었어요. 당시 황관 출신인 왕후가
사회교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거죠. 공경의 자리까지 노리고 있었다. 모두가 그를 청구했으나 오직 장환만이 청구를 거부하였다. 사회교위가 상당히 끝발리는 자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공수처장이에요. 사회교위는 자사마냥 사회교위부를 통치하면서 각 주의 자사들 및 지방관들을 감찰할 권한이 있습니다. 장환이 결당하였다. 즉 저놈 당인이다. 이 과정에서 옥구도 치르고 관직도 날아갑니다. 당신은 당고해금, 즉 당인들은 다시는 임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당했다 하는 건 그냥 당인으로 낙인 찍힌 거예요. 그런데 장환은 본적을 홍동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이때 고향으로 돌아갈 뻔합니다. 기록이 하나 있는데 양주 3명 중 단경 있죠. 이민족 슬레이어. 단경은 황관들이랑 붙어먹고 승승장구했어요. 사회교위에 오르는데 과거 강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장환을 미워하였다. 이에 둔왕으로 쫓아내고 죽이려 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 차이는 장환은 이재희 즉 강족들을 포섭했죠. 장환은 이민족들을 토벌해도 우두머리만 베곤 했는데 단경은 강족들을 완전히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단경이 죽인 강족들이 수만에 달해요. 단경이 장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시작하니 이에 장환이 장문에 비굴한 편지를 씁니다. 사회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타이트하다. 한 번만 봐달라. 그 은혜는 내 생사로도 보답할 수 없을 것이다. 단경이 마음이 약해져서 장환을 살려둡니다. 이후 장환은 다시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홍농에 응거하여 제자 1000여 명을 양성하며 상석이 난 30만 여자를 집혈하였다. 이때 동탁이 과거의 은혜를 갚으려 했는지 그를 흠모하여 형에게 비단 100피를 주어 장환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동탁의 형 동탁은 요절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동생 동민을 보냈을 겁니다. 장환은 동탁이 악한 자라 하면서 받지 않았다. 장환은 사후 즉 친구들에게 대장부 처세, 당위 국가 입공 변경, 대장부로 나서는 마땅히 나라의 변경에 서서 공을 세워야 한다 말하고 다녔다. 장환은 78세에 노안으로 죽는데 유언이 있습니다. 장례 절차는 너무 간소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사치스럽게도 하지 마라. 그리고 깝깝하니까 관에 못질하지 마라. 중요한 게 자신의 처세에 관한 소회도 남겼습니다. 이 내용은 장환이 비굴하게 단경한테 보낸 서신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나는 전으로 10번이나 은혜를 찾다. 여기서 은혜는 2000석 이상 관리의 인수와 장식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능히 형세에 화목하지 못하여 참언과 시기를 받았다. 이것도 다 운명이다. 즉 장환은 양주 3명 중 황보규와 단경의 중간 정도 캐릭터입니다. 황보규는 캐릭터가 타협은 없다. 황관, 뇌물 이런 거 절대 안 돼. 단경은 뇌물도 주고 황관하고 손도 잡고 하죠. 장환은 황관들과 손을 잡은 적이 있지만 금세 후회하고 바로 손절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락을 가는데 이것도 나름 후회를 좀 한 것 같아요. 계급장 떼자마자 단경한테 죽을 뻔하기도 하고. 즉 장환은 양주 3명 중에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환의 아들 장지는 초서치를 잘 써서 초성이라 불렸다. 바로 그 유명한 위탄이 장지한테도 초서를 배워요. 위탄은 종유하고의 카드라가 전해지는 인물이죠. 위탄이 채용해져서 필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유가 이걸 달라고 졸랐으나 위탄이 안 줍니다. 이에 종유가 가슴팍을 치며 병에 걸리니 조조가 약까지 보냈다 되어 있어요. 나중에 위탄이 죽고 필법이 같이 매장된 걸 안 종유가 그걸 도굴 해서 필법을 손에 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대군사 사마에 보면 종유가 이 필법을 선물로 주면서 그 정치질하는 일화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는 위탄이 종료보다 20년을 더 살았으니 이건 허구일 것이다 했죠. 채용의 필법은 지금도 전해지는데 사실은 채용이 딸 채소이 즉 채염이죠. 채염한테 주었고 채염이 종유한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대에 왕이지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어리 깨우며 이르기를 장환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장환은 38 리메이크 플레이어블 무장은 아니나 명장이니 논해보자면 우선 통솔에 있어서 그는 불과 200의 병력으로 흉노 7000 병력을 패퇴시켰고 이민족들이 바로 앞에 쳐들어왔는데도 태연히 경전을 읽어 동요하는 병사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되어 있어 또한 한나라 병사뿐만 아니라 강족과 흉노의 일부 부족이 그의 부곡이 되어 작전을 도운 적도 있으니 어찌 명장이 아니라 할 수 있겠소. 그의 통솔은 90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 용맹이 그의 장점은 아니었어. 그는 전방에서조차 경전을 탐구하는 것을 매진했으니 평소 무예를 닦진 않았을 것이오. 그럼에도 그의 작전 지역은 상당히 험한 곳이므로 무력은 68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의 대이민족 정책은 탁월하게 그지없었으나 환당과 척당 사이의 알력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결국 환관들에게 이용당하는 꼴이 되었으니 판세를 보는 눈은 부족한 듯하오. 그럼에도 그는 경전을 편집할 만큼 식자였던 것으로 보이니 지력은 80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이민족들을 상당히 잘 다스렸소. 특히 강족들의 습성을 잘 알고 그에 맞는 통치를 했으니 그가 통치했을 때만큼은 병주, 유주, 양주일 때가 평안하였어. 그가 전방에서 빠지자 바로 외침이 있었던 게 그예요.
군부 살림 역시 잘했으니 대사농을 역임한 것 아니겠소. 이에 정치는 88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는 구피지 않아 적을 만들었고 말년에는 이를 다소 후회하기도 하였어. 그럼에도 그가 악한 짓을 하여 미움을 산 건 아니었어. 뇌물과 담쌓았던 청백리 황보규가 그를 7번이나 연이어 청구한 것이 그 예요. 이에 그의 매력은 82를 주도록 하겠소. 이에 공손원이 묻기를 장관이 조금 더 살았다면 황건적의 나라에서 활약을 했을 것이라고. 이에 손찬영이 생각하나 답하길 황건적의 나는 당고예금이 해제되는 계기가 되었고 장관의 제명은 결당 즉 당을 형성한 것이었으니 아마 금고는 풀렸겠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요. 그가 살았다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가 그의 나이 이미 81세요 말이나 탈 수 있었겠어? 이에 공손월이 온매무새를 고치며 답하길 장군 내 나이 이미 사람 나이로 75세가 넘었어. 장군의 대업을 보기 위해 나는 오늘부터 마원과 같이 늙어서도 마리에서 지내고 연파와 같이 과식을 하여 전잠을 뽐내려 하오. 이에 고구마 말랭이 석종을 야 나가. 이에 공손월이 실패했다를 외치며 퇴청하니 손찬영이 혀를 끌끌 차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말 그대로 강족 슬레이어가 있었으니 단경입니다. 오늘 손찬영은 단경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단경은 양주 3인조 아제돌 양주 3명 중에 기명을 담당하고 있죠. 단경이 굉장한 명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 72인의 명장 중 한 명이면서 개인적으로는 동안 위진시대 공손찬, 전예, 마륜과 함께 대표적인 대기병 전술의 대가로 보는데 후한서에 단경이 180여 회의 전투를 치르면서 38,600명을 참수했고 가축 427,500마리 44억 전을 노획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서사를 통틀어 참수된 자들이 다 합하면 최소 79,000입니다. 수많은 자들을 배웠다 이런 기록은 빼고 머릿수가 정확하게 나온 기록만 다 합치면 79,000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행정문서에 기록된 전공과 호활 간의 괴리일 수도 있고 장정수급만 바친 게 38,600개고 수급으로 받쳐지지 않은 어린아이, 여자 이런 거 다 합치면 79,000이 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일단 이들 중 대부분은 강족들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즉 단경은 강족 파색이었던 영웅인 동시에 황관한테 붙어먹은 재밌는 인물입니다. 이 단경이 강족과 저족 같은 이민족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자였습니다. 가우가 저족한테 붙잡혔을 때 아당공 외손냐 내가 당공의 외손자다 사칭을 하죠. 저족들이 이게 거짓말 같더라도 죽여서 얻는 이득은 없고 리스크만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진짜 단경의 외손이면 분노한 토벌대가 들이닥치겠죠. 저족들이 찝찝하니까 일행은 다 죽이고 가우만 살려서 보내줍니다. 그 정도로 단경의 명성이 대단했다. 참고로 단경의 전공 기록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수급이 100단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만 해도 행정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효문제 때처럼 포로 숫자 6명 틀리다고 공을 세운 장수를 처벌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급이 제대로 보고가 되고 노획한 물자들이 정상적으로 조정에 받쳐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군웅알거 시대의 공손창 같은 경우에는 노획한 물자를 조정에 바치지 않고 자급자족해버리죠. 단경은 자가 3명 명자 돌림 중 기명이고 무위, 고장인입니다. 춘추시대의 정나라 황실 계보예요. 멀게는 정장공의 동생 숙단의 후손이고 가깝게는 한나라 상규현 출신 명장 단회종의 자손이다. 어려서부터 문무가 출중했다 되어 있어요. 말을 잘 탔고 활을 잘 쐈다. 경전에도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밌는 기록이 처음에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고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고서를 읽기 전인 젊은 시절에는 뇌물을 싫어했다 되어 있어요. 오늘 단경의 컨텐츠에서는 정치적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 권력과 타협하여 타락해가는 한 명장의 서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 명장 집안이다 보니까 단경은 효렴에 청거됩니다. 헐릉원의 승을 거쳐 양릉령이 되었다. 이게 좀 어려운데 보통 효렴에 청거되면 수습을 거쳐 혈령이 되죠. 근데 헐릉원과 양릉은 각각 순재와 경제의 무덤입니다. 그럼 무덤 지키는 한직에 발령난 것이냐? 아닙니다. 능읍이라 하는데 한나라에서는 황제의 무덤이 있는 곳은 현급으로 격상시켜서 관리를 했습니다. 혈령이긴 하나 녹질 2천석으로 그 대우가 군태수급이었다. 이건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한나라 고제 유계가 장안에 도읍을 하고 나서 지방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이 능읍을 만든 겁니다. 야 니들 다 상경해서 향후 생길 능읍들 관리해라. 나도 죽으면 니들이 도굴 안되게 좀 하고 대신 돈 많이 줄게. 그리고 여기 니들 부국들 데리고 와서 수도 방어도 좀 해라. 이러한 능읍이 무제 유철 때에는 7개에 달했다. 동안으로 가면서 수도가 낙양으로 바뀌죠. 당연히 이후 죽게 되는 황제들이 북망산에 안치되면서 능읍제도는 폐지가 되는데 이미 관중일 때에 묻힌 전한 황제들의 묘는 그대로 있죠. 이거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중, 관서의 일부 효렴들은 능읍에 배치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냥 묘지게 했는 것 같다 하고 마는 거죠. 이 능읍은 그냥 능만 덩그러니 있는 곳이 아니고
유괴가 호족들의 세력을 통째로 강제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현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그 상급편에 속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군급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단경이 여기서 통치를 꽤 잘했다. 그래서 요동 속국도의로 발령이 납니다. 도의부를 맡게 되는 건데 그 도의부는 주 군현과 다르다 했죠. 지방간을 파견하지 못하는 치안이 불안한 곳에 도의를 보내 군정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민족 접경 지역은 다 도의부 아니면 중랑부였다 보면 됩니다. 지금 같으면 특별자치시나 그 도로 보면 되는데 좀 안 좋은 쪽으로 특별행정구역이다 보면 돼요. 이때 단경이 선비족을 물리치는데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황제의 칙서를 위조를 해요. 도의 단경은 당장 입조하라. 선비족들이 이 허보를 믿고 야 지휘관이 그 조정에 불려간단다. 이번에 얼른 가서 한몫 단단히 챙기자. 약탈을 위해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런데 단경이 매복을 해놨죠. 깊숙이 약탈하러 들어온 선비족들을 대거생포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죠. 황제 이름을 팔아먹었으니 이건 목이 달아날 만한 용모죄예요. 다만 선비를 토벌한 공을 논하여 면직 및 금고만 시킨 걸로 보입니다. 형을 마치고 의랑이 되었다. 지휘관의 참모죠. 태산과 낭리에서 공손과 무리들이 산만을 끌고 모반을 일으켰다. 이걸 몇 년째 토벌을 못하고 있으니 환제가 방법이 없냐. 사도 윤송이 단경을 청거하니 중랑장의 병권을 받고 토벌하여 수급 1만여 개를 조정에 바쳤다. 이 공으로 제후가 되고 아들 하나를 낭중으로 두게 하였다. 당시 전공을 세운 지휘관에게 아들 하나를 조정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의 특권이면서도 사실상 볼모였다 보면 돼요. 그래서 장왕 같은 경우에는 돈도 필요 없고 아들 낭중 그것도 다 필요 없다. 대신 내 본적이 저 총구석인데 홍농으로 좀 옮겨달라. 그럼 나도 좋고 황실에서도 유사시의 사회교의부 홍농 본가를 족칠 수 있으니까 윈윈 아니냐 뭐 이런 의도가 깔려있던 거죠. 연이 2년 호강교의가 되었다. 참고로 관우가 태어나기 1년 전이죠. 호강교의는 강족을 토벌하고 지배하는 군정지휘관이라 보시면 돼요. 이때 강족의 8부족이 금성을 공격했다. 원래 지방관이 바뀌면 한 번씩 이렇게 따구를 잡습니다. 이에 단경이 기병 1만 2천을 거느려 강족을 격파했다. 이어 강 건너 추격하여 초모, 용사, 선등. 여기서 선등은 선봉과 같은 뜻이라 보면 됩니다. 앞장설 용맹한 자들을 모집하였다. 참고로 여기서 선비사는 당연히 선비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대부 할 때 사는 원래 주나라 때 전투를 담당하던 계층이라 했죠. 선비사 글자 자체가 도끼를 어깨에 이고 있는 사람의 상형 문자입니다. 이들이 도끼를 놓고 학업에 손을 대면서 대부와 함께 사대부라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병사라 보면 된다. 그 다음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용승삭적인 끈을 이용해 끌도록 하여 이걸로 나정에서 대승하니 2천의 목을 베고 1만을 포로로 확보했다. 이게 하나의 전술로 보여요. 나정의 위치가 특정이 되거든요. 남쪽에 산지가 있지만 나정진 자체는 강을 긴 평지예요. 그래서 당시 단경의 서사를 보면 강을 도하했다 나오기도 하거든요. 대기병 전술로 보입니다. 앞서 선봉에 설 용맹한 자들을 선발했다 되어 있죠. 이들한테 줄을 묶어서 양옆으로 돌진하게 하고 적의 기병들을 와사바리 건 걸로 보여요. 말들이 다 자빠지겠죠. 이듬해 강족들이 또 공격을 하니 단경이 말에서 내린 후 하루 종일 싸웠다. 묘사를 보면 칼날이 닳고 화살도 다 떨어질 때까지 싸웠다. 여기서 당시 보급 상태가 안 좋았다는 묘사가 있죠. 40일 동안 싸우면서 식수로 쌓인 눈을 녹여먹고 시체를 먹었다. 보통 방패를 사며먹네, 말을 잡아먹네, 병사들이 서로 잡아먹었네 하는 묘사가 있으면 당시 보급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였음을 알려주는 묘사이다. 보급이 취약하면 후퇴를 해야 되는데 단경은 그냥 싸운 거예요. 임전무태의 장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0리를 추격하여 강족의 근원지에 쳐들어가 1,600을 참수하였다. 얘기를 들어보니 주변에 또 강족이 있다 하여 쫓아가서 3,000을 참수하였다. 강족 슬레이어답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 강족들이 약한 군대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한족 군대보다 더 어려운 상대들이에요. 옛 견융이 바로 이 서융, 그중 핵심 부족이 바로 강족이에요. 한때는 장안, 주나라 당시에는 호경이라 불렸죠. 호경에 침략해서 주나라 천자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주나라 낙양, 즉 나급천도의 표면적인 이유는 견융이 두려워서였어요. 그래서 제갈량도 육룡대에서 서융은 화친해야 될 대상으로 본 것이고 제갈치집에서는 굳이 나중에 점령하려면 서융은 사납고 싸움을 잘하니 괜히 적석산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 엄청 험한 곳이다. 내분이 있을 때 도모할 만하다. 한수와 마초의 내분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 내분이 없을 때 적석산까지 쳐들어가서 도륙낸 게 바로 단경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소예요. 이 단경이 복이 5만을 끌었다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강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단경의 공적을 일일이 나열하자면 그것만으로 이 영상 한 편을 다 할애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족들을 엄청나게 많이 비웠다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 단경이 정치의 쓴맛을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단경이 끄는 병사들 중에서는 투항한 강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강족들이 이들과 싸울 때 항복한 놈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기어왔냐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군영에서 이탈하는 사태가 일어나요. 허구한 날 전쟁에 동원하니 지쳐서 도망갔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양주사사 곽갱이 무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물론 단경의 공적을 지지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경은 무고에서 벗어나고 병주자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장에다가 한참 토벌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단경이 이 옥고를 치를 때 깨달은 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중앙 조정의 뒷배 없이는 내가 아무리 개고생해도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한 인간으로서 나라에 대한 충심으로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있는데 모함을 당해서 한순간에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 정치의 쓴맛을 본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어느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경이 황관한테 붙어먹게 되는 서사를 유심히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단경이 사회교위에 오르고 같은 양주 3명 장환을 죽이려 한 일화가 있죠. 그때 장환이 단경에게 비굴한 편지를 써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왜 장환이랑 틀어졌느냐? 그 강족에 대한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양주 3명의 다른 일원인 장환과 황보규는 강족을 이의제의로 다스리려 했습니다. 회유도 하고 다른 흉노나 선비를 치는데 이들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단경은 강족들 쟤네는 무조건 조져야 된다. 환재가 단경에게 묻습니다. 야, 장환이랑 황보규 하는 게 영 시원찮은데 너는 좋은 방법이 있냐? 한번 말해봐라. 이때 단경의 상소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황보규의 정책으로 투항한 강족은 얼마 되지도 않고 장환이 싸우려 하지 않는 이유도 장환한테 항복한 강족들이 모반할까봐 두려워서이다. 이따위로 해서 되겠느냐? 서강족과 동강족들은 무조건 긴 창과 큰 칼로 다뤄야 한다. 기병 5천과 보병 1만으로 2달 만에 씨를 말려 보이겠다. 다만 54억 전이 든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선제 때 14년간 240억 전을 소비했고 그 뒤에 7년 동안에는 80억 전을 썼는데 얘들 아직도 말 안 듣고 모반하고 있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시라. 명만 기다린다. 이에 환재가 그래 네 말이 맞다. 다 조직보라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 조져버립니다. 이때 전술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 도르코 3중날 전법이라 할 수 있어요. 후군의 궁수부대, 중군의 대검을 든 보병, 선두에 창병을 배치하고 양옆에 경기병을 두었다. 이대로 개돌치면 궁병, 검병, 창병 이 도르코 3중날에 한 번은 썰리겠죠. 대승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좌우익의 경기병이 빠르게 추격하여 조지니 이때 싸운 강족이 서강족,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는 선련족입니다. 수급 8천을 확보하고 가축 28만 마리를 빼앗았다. 조정에서도 이 단경의 공을 크게 치하합니다. 환재가 직접 네가 지난 100년의 치욕을 갚는구나 하면서 포상을 내려요. 단경은 역시 강행군의 명수였습니다. 하우연의 군대가 3일에 500리를 간다 되어 있는데 단경은 한술 더 떠요. 하루에 200리를 갔다. 당시 일반적인 행군의 속도는 하루 100리였어요. 우리도 육군 훈련할 때 보면 보통 행군 10시간에 3-40km 정도 갔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행군 속도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에 2배속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이 단경이 뒤가 없습니다. 강행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보급을 포기해야 돼요. 느릿느릿한 보급대 따라오게 해서 식사 추진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병사들에게 15일치 식량만 지니게 하였다. 뒤가 없죠. 그러니 시체를 파먹고 쌓인 눈을 녹여 물을 마셨다라는 묘사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3일 밤낮을 추격하여 병사들의 발에 누에고치만한 물집이 생겼다. 다만 단경이 병사들을 알뜰살뜰 챙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잘해주지 않으면 이런 고생길을 매번 따라다니지 않겠죠. 고생스러워도 지휘관이 같이 고생하고 전공으로 결과물을 내는 지휘관이니까 이탈 없이 통제가 되던 거예요. 그런데 단경과 다르게 장환은 대강족 정책에서 비둘기파였죠. 조정에 상소를 올려요. 단경이 언제까지 승리만 할 수 있겠냐. 강족들을 마땅히 회의로 다스려야 된다. 이에 단경이 반박 상소를 올립니다. 내가 옳았지 않느냐. 장환은 강한 적이랑 싸우는 걸 두려워하는 자다. 그래서 내 말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냐.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장환은 회유책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허언을 하고 있다. 허락하신 54억 전 중에 절반도 아직 다 쓰지 않았다. 이거 다 쓰기 전에 약속대로 강족들 씨를 말리겠다. 믿어달라. 그런데 장환이랑 단경 누가 더 정치적 입지가 강했느냐? 당연히 장환이 훨씬 강했습니다. 장환 뒤에는 일찍이 대장군 양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조정에서의 덕망은 장환이 훨씬 앞섰습니다. 물론 양기가 수총되고 장환도 연루되어 옥살이를 하는데 그 쌓아놓은 명망으로 구제돼서 전방에 복귀한 거거든요. 대강족 정책이 회유책으로 선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강족들에게 투항을 권고하는 사자를 보내는데 단경이 여기에 불복합니다. 투항의 사자가 갔으니 강족들이 방심하고 있을 것이다. 독단적으로 군을 일으켜버려요. 산과 계곡을 사사지 수색하여 강족들 1만 9천을 베었다. 황제의 명에 불응한 일이죠. 원래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단경은 오히려 큰 포상을 받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있어요. 이때 시기적절하게 대장군 두무가 숙청됩니다. 그리고 두무의 숙청에 장환이 역할을 했어요. 즉 강족 회유책을 주도해야 했을 장환이 모종의 이유로 수도에 입조해 있었고 황관 조절에게 이용당해서 두무를 숙청하는 거죠. 이런 난리가 없었으면 단경은 처벌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장군 두무가 왜 죽었느냐. 중상시 왕보 때문에 죽었어요. 척당과 환당이 싸우다가 환당 즉 환관 무리들이 승리했고 이걸 어린 영재는 보고만 있었죠. 즉 단경이 칙령을 어기고 단독 군사작전으로 공을 세웠는데 이를 벌하지 않고 인정해준 자가 바로 환관 왕보였습니다. 과거 정치적 입지가 없어 옥살이를 했던 단경이 이때에는 반대로 그 권력의 단맛을 보게 됩니다.
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왕보밖에 없고 내가 왕보하고만 친하면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겠구나. 중상시 왕보의 따까리로 전락하게 돼요. 그런데 왕보는 영재한테 하나의 업보가 있었어요. 영재가 어릴 때 왕보가 자신과 원한이 있던 발해양 유괴를 멸족시켜버립니다. 돈 문제예요. 환제 때 일인데 유괴가 왕작을 잃었을 때 왕보한테 너 나 말 좀 잘해주면 5천만 전 줄구마. 유괴의 왕작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5천만 전을 안 줘요. 그 이유는 왕보 덕분에 왕작을 회복한 게 아니다. 왕보는 알고 보니까 한 것도 없더만 하는 거죠. 이에 왕보가 원한을 품다가 영재가 제비에 오르고 중상시가 되자 유괴를 모반으로 모함해서 작업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재도 제위에 오르기 전에 하간의 왕도 아닌 후작이나 여명하던 자였습니다. 중앙조정 권력가가 지방의 유씨왕의 씨를 말려버리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하냐. 실제로 영재는 유씨왕들에게 한없이 간대했죠. 황건적한테 잡힌 유씨왕들 몸값도 내주고 자신을 몰아내고 천재로 세워질 뻔한 합비우도 처벌 안 해요. 기회를 봐서 영재가 왕보를 조져버립니다. 그리고 영재표 메간매직 프로세스를 집대성하는 거죠. 이때 단경은 당연히 왕보 따까리 적폐로 몰려 옥에 갇히니 독을 먹고 자결합니다. 그가 황관들의 뒷배로 태위에 오른 그 해에 죽는 거예요. 굉장한 영웅의 말로를 하기에는 비참한 죽음이죠. 이래서 참 정치가 어렵습니다. 양주 3명의 끝이 다 안 좋은데 뇌물과 담 쌓았던 대쪽 같은 황보규, 당고의 금은 면했지만 뇌물을 안 주고 버팅기다가 옥살이를 하고 사면된 뒤에 사실상 정권을 잃고 병사했죠. 조절에게 속아 두물을 토벌한 장화는 뒤늦게 후회하고 환관들과 대립하다가 결당 행위로 파직되어 단경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단경은 왕보에게 빌붙어서 출세가도를 달다가 한방에 골로 가죠. 여러분들이 당시 양주 3명의 일원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기를 단경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단경은 보기 5만 대병을 통솔한 전방의 지휘관으로서 패한 기록도 없고 그가 조정에 바친 수급이 최소 3만 8천여 개에서 최대 10만여 개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어. 게다가 그의 전술 즉 사람에게 줄을 매어 와사바를 걸거나 도르코 삼중날 전법은 매우 정교하고 탁월하다 할 수 있어. 더욱이 그는 끊임없는 정기 중에서 병든 병사들을 직접 돌보았고 상처 역시 직접 동염해주니 병사들이 그를 위해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되어 있어. 그러니 하루에 200일가는 강행군도 가능했던 것이요. 그가 전쟁을 치르던 1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침상에서 잔 적이 없다 하니 어찌 훌륭한 지휘관이 아닐 수 있어. 그의 통솔은 99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젊어서부터 말과 화를 잘 들었다 되어 있어. 180여의 전투에서 패한 기록이 없으니 그 어찌 용맹하지 않다 할 수 있겠어. 그의 무력은 9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는 거짓 초서 위계 및 매복, 도화 작전을 적절히 사용하여 매번 승리하였으니 지력이 뛰어난 장수를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대상이 용맹하기만 하고 계책에 약한 소용이었으니 그의 지력은 8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강족들은 제갈량의 융중대, 강류, 곽회의 서사를 봤을 때 충분히 회유가 가능한 민족이요. 그럼에도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고사했고 결과적으로 강족은 그의 바람대로 뿌리 뽑히지 않았어. 더욱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부패한 황관과 손잡은 것은 그의 명을 제촉한 치명적인 실책이라 볼 수 있어. 붙어먹는 과정에서 왕부의 정적들 축청에는 적당히 팔을 뺐다면 전공을 고려하여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고 왕부에게 적극 협조하다가 그래 된 것이요. 이에 정치는 2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럼 매력은 어떻소? 그는 병사들의 지지를 받았고 옥에 갇혀있을 때는 조종의 일원들에게 구명받은 바 있으나 마지막에서는 황관에게 붙어먹은 오명을 남기고 말았어. 이에 그 역시 왕부와 함께 활해당한 것이니 매력은 60을 주도록 하겠어. 얘기를 다듣고 있던 조은이 묻기를 강경 일변도 정책이라니 공손찬과 참으로 닮아있어. 공손찬은 어찌 오왕과 흉노를 회유하지 않은 것이오. 이에 손찬이 형의 답하길 단경과 공손찬은 그 상황이 매우 다르. 단경은 54억 전이라는 조정의 든든한 지원을 받았던 반면 공손찬의 군비는 난세 속에 북방을 삥 뜯는 데에서 대부분 충당이 되었어. 더군다나 군웅으로서 일어설 야심을 갖고 있었으니 유의 고발대로 그 전리품을 단 한 번도 조정에 바치지 않은 것이오. 공손찬에게 회유책이란 약탈 사업의 종기를 뜻하는데 어찌 그런 악수를 줄 수 있겠소. 밥그릇이 걸렸던 문제란 말이오. 더군다나 강족은 은혜와 위험을 아는 자들이었으나 흉노와 오한은 예의와 법도로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이라 하여서 이에 조은이 불화를 닥치며 동걱증은 이재용도 한다더니 과거의 군웅들과 지금의 현대인들이 다를 바 없도다 소리치며 나가니 손찬이 형은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보며 한숨과 함께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한나라 아제돌 양주 3명에서 위명을 담당하는 인물이 있으니 황보규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황보규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황보규는 명자돌림 3인방 중에 자가 위명이고 안정군 조나연 출신입니다. 참고로 황보씨는 다원유 성씨예요. 원래 오랑캐였는데 교화되어 한족식의 성씨를 따랐다부터 해서 주나라 관직 황보에서 유래된 관이시다. 아니다. 송공 자백의 아들 충석의 자가 황보였는데 여기서 유래된 자위시다. 이런 다원유 성씨들은 어떤 기원이 진짜인지 모릅니다. 다만 황보규의 집안은 대대로 군 지휘관이었다.
조부 황보릉이 도료 장군을 지냈다 되어 있어요. 도료 장군은 말 그대로 요하를 건너 오랑캐들을 토벌했다. 소제 때 법명호가 처음 임명된 이후로 복파 장군처럼 상당한 명예직입니다. 당연히 명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2000석의 국영급 녹질과 사마를 두어 실제로 병권이 있는 장군직입니다. 당시 직인을 봐도 신분을 알 수 있었죠. 보통 고관을 뜻하는 금인자수는 들어보셨을 건데 도료 장군은 그보다 좀 못한 은인 청수를 지녔다. 은으로 만든 도장과 그것을 메고 다니는 청색 띠를 뜻합니다. 또한 부친은 부풍도의를 지냈다. 도의부의 수장이죠. 치안이 개판이라 군정체제인 도시가 바로 도의부이다. 즉 조부와 부친이 모두 군인들이었다. 게다가 나중에 황건적을 토벌하는 황보숭이 바로 이 황보규의 조카죠. 순제 말년에 강족들이 삼보를 침략하여 안정을 포위했다. 이에 조정에서 마연을 정서장군으로 삼아 기도의 경숙과 함께 좌우 우림군, 오교사를 포함한 주와 군의 10만을 한양, 우리에게는 천수로 잘 알려져 있죠. 한양에 주둔하게 하였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좌우 우림군이라 되어 있죠. 이 우림군은 황제의 호위군이에요. 좌우림감, 우우림감이 다 출동한 겁니다. 당연히 우림 중랑장도 출동했을 수도 있겠죠. 거기다 오교사, 보통 서원 8교위는 들어봤죠. 이게 원래 8교사에서 나왔는데 5교사가 되었다가 영제 때 8교위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즉 이 5교사는 5교위를 뜻하는 말로 보병교위, 사성교위, 장수교위, 둔기교위, 월기교위입니다. 지방 주군에다가 황제의 중군까지 총출동한 거예요. 이 편제가 상징성이 있습니다. 일전에 흉노선우, 난제봉우를 토벌할 때 거기 장군의 도료 장군의 북군, 즉 5교사죠. 우림군의 주방위군까지 총출동한 적이 있어요. 이때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례를 따르려 한 것 같아요. 다만 정서장군 마현의 10만은 당연히 호활입니다. 10만은 한 주의 총 병력을 상징하는 숫자라 했죠. 호활일 수밖에 없는 게 난제봉우 때도 총 병력이 4만이나 되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5교위, 즉 5교위의 각각 병력 편제가 700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정서군의 주 병력에 황실의 근위대가 포함된 이 토벌대가 정예의 대군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포위 규가 마현이 패할 것이라 소호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사서에 포위, 가리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관직 없는 일반 백성이란 뜻이에요. 포위는 배로 짠 옷, 가리는 갈색 옷이라 보면 됩니다. 당연히 조정에서는 무시할 수밖에 없죠. 황제의 대병까지 동원했고 심지어 이 마현이라는 사람이 명장입니다. 약 15년간 강족만 토벌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황제의 대군에 그 군을 명장 마현이 이끄는 이 상황에 깡촌의 일개 도의의 아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죠. 그런데 황제의 대군을 끄는 이 명장 마현이 황보규의 말대로 진짜 패합니다. 그럼 마현은 어쩌다가 패했고 황보규는 어떻게 이를 예측했느냐? 이게 참 당시 한나라의 지방간 컨트롤 방법의 패이긴 한데 공을 좀 세우면서 적응하고 할 만하면 불러드립니다. 나름 지방 세력이 조직화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하는 황보규도 마찬가지고 같은 양주산명 장안도 마찬가지예요. 마현 역시 강족 잘 두드러 패고 있는데 홍룡태수로 부임한 상태였습니다. 마현이 없는 동안 강족이 또 깝치니까 다시 파견한 거예요. 기병 5, 6천을 거느리고 강족을 패러 갔다가 사고산에서 아들 둘과 함께 전사하고 그 기병이 전멸했다 되어 있어요. 지리지에 이 사고산의 특징이 나오는데 9개의 동굴이 하나로 통해져 있다. 즉 복병에 당한 걸로 보여요. 황보규는 군인 집안이라 했죠. 마현이 작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봤다. 그리고 나중에 황보규의 상소를 보면 마현이 돈과 시간만 허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마현 같은 경우는 전술했듯이 실제로 전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건 마현이 무능하다기보다 강족들에 대한 통치 방법론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마현은 단경과입니다. 강족은 강경책으로 두드러 패서 다져야 된다. 그런데 당시 강족을 중국에서는 분포에 따라 동강족, 중강족, 서강족으로 나눠 불렀는데 마현이 복귀했을 때에는 이 강족들이 단합하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제갈량도 나중에 서융 토벌에 관해 얘기하면서 서융은 용맹하고 사나우니 쉽게 이길 수 없다. 다만 내분이 일어났을 때 도모할 만하다 했거든요. 황보규가 봤을 때 서융이 단결하기 시작했다. 이건 광군에게 절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현은 개체기 없이 계속 똑같이 두드려 팰 국림밖에 안 한다. 이것이 마현이 작전에 힘을 다하지 않는다는 의미겠고 그래서 패배를 예측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패배를 예측한 황보규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군의 공주로 임명하여 갑사 800을 주어 맞게 하니 황보규가 강족들을 물리쳐 패퇴시켰다. 800으로 잘 싸워내야 할 수 있지만 갑사는 말 그대로 갑옷 입은 병사, 무장이 잘 되어 있는 병사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에 조정에서 그를 상계연으로 승진시켰다. 그런데 이 상계연이 사마이도 처음 받은 관직이긴 한데 군권이랑 상관이 없는 보직입니다. 각 주는 매년 정월이 되기 전에 중앙조정의 그 주 밑에 군연 관련해서 세수, 토지, 인구 등을 보고하게
조작이 되어 있었어요. 이걸 상계연이 조사하여 문서를 쓰면 그 부하인 상계리가 그 문서를 들고 조정에 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계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공손찬도 상계리를 거쳤었고, 유명한 상계리 일화로는 등해가 전농도의부의 상계리로서 문서를 들고 심부름하다가 사마이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나눠보니 사마이가 이놈 말은 좀 더듬는데 보통 놈 아니다. 등해가 사마이에게 픽업되는 순간이죠. 다시 돌아와서 황보규는 이 문간이나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침 강족들이 또 농서를 침략하자 장문의 상소를 올려요. 예전에 마현의 패배를 예측했을 때 다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 마현이 4년간 100억전을 썼는데 성과가 있었냐? 세금 낭비였다. 그러니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현은 전공 부풀리게 급급했다. 인수, 비단 이런 거 필요 없다. 직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계군의 병사 5천만 달러. 내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다. 토벌해 보이겠다. 당시 황제가 순제였는데 당연히 이걸 쌩깝니다. 황보규는 설득의 기술이 부족했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황제한테 상소할 때에는 전후관계를 파악하고 내용을 좀 순화를 해야 되는데, 마현이 순제한테 어떤 인물이었느냐, 마현이 전사하고 그 전사에 대해 순제가 마현을 애도하면서 그 집안에 돈도 주고 아들들이 같이 다 전사했기 때문에 그 손자에게 자기도 내려요. 그것도 세수 연간 100만전의 봉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마현을 대놓고 까면서 상소를 올리니 받아들여질 것도 안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무릇 이런 상소를 올릴 때에는 마현을 깔 게 아니라 과거 마현의 공이 컸으나 강족들의 세가 커지고 있으니 그 근심은 마현 때보다 크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운을 떼서 설득을 했다면 받아들였을 거라 봐요. 이 상소의 도입부가 다 마현 욕입니다. 그 뒤에 자세한 작계가 나오는데 순제는 뒤에까지 다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황제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참원 상소를 받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시작부터 자신이 아끼던 장수를 까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상서령이 실제로 황제의 집무실까지 전달될 상소를 거르죠. 상서령이 황보규의 상소를 봤을 때 지금의 황제께서 아끼던 그 죽은 마현을 까는 상소네, 이놈 이거 정신 나간 놈 아니냐 하면서 이 상소를 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즉 이 상소는 순제에게 전달조차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상소가 결국 화를 부릅니다. 순제가 죽고 충제가 즉위하는데 문제는 그 충제가 2살이었습니다. 그 권력이 당연히 양태후의 친오빠인 외척 양기한테 가요. 이 양기가 같은 양주 3명 중에 장환은 되게 이뻐했습니다. 장환이 쓴 모시장구를 환제한테 직접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황보규는 어떻게 했느냐, 충제가 3살 때 죽어버리거든요. 당시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3세 이전에는 암형도 안 지어준다 했어요. 3살짜리 황제가 죽은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대장군 양기가 또 다른 어린 황제를 세웁니다. 이 황제를 양기가 독살해버려요. 이후 양기와 황관들 그리고 여기에 붙어먹던 탕류들이 결탁하여 환제를 제위에 올리죠. 이때 황보규가 이 꼬라지를 보고 상소를 올려요. 내가 아첨에서 출세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닌데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양기 조져야 된다. 물론 나중에 환제가 양기를 기습하여 치고 황제의 권력을 되찾는데 그 전까진 환제도 양기한테 꼼짝 못하는 상태였어요. 이 상소도 양기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놈 이거 안되겠다. 낭중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이에 황보규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양기가 그걸로 그치지 않겠죠. 주와 군에 명하여 황보규를 죽이고자 한 게 2~3차례가 되었다. 이후 황보규는 14년간 응가하면서 300명의 제자들에게 시경과 주역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때 환제가 양기를 기습하여 집안을 도륙냅니다. 양기가 나락갔으니 조정에서는 황보규에게 기회를 주겠죠. 5번의 청거를 모두 거부하였다. 대신 양기와 연좌되어 나락간 장환을 7차례 청구합니다. 그래서 장환이 무위태수로 복직하게 돼요. 장환은 자신을 핍박했던 양기의 사람이었지만 이것만 봐도 황보규가 정치공학에 무관심했다 볼 수 있죠. 그런데 태산과 낙야일 때 도적 숙손무기가 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 숙손무기의 토벌에 대해서 같은 후한서에서도 황보규의 열전과 방술열전의 그 서사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물론 방술열전은 점쟁이들 서사이기 때문에 좀 걸러볼 필요가 있긴 한데, 일단 그 서사를 얘기해보자면 남양인 종자가 숙손무기를 토벌할 때 낙야인 조원이 고허전술을 가냈다. 이 고허는 주역 용어인데 보통 역법에 12지가 쓰이죠. 이들 중 10개를 제외하고 남은 것을 고라고 하고 이에 상충하는 것을 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의 기륭을 점치는 수단이에요. 조원이 말하길 현재 적들이 주둔해 있는 곳을 허라고 한다면 지금의 오양 땅이 고라고 할 수 있으니 오양을 선점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진격에 있어서 그 진격할 때를 병사들에게 가르쳤다 하니 그 때조차 아마 점괘로 점을 쳤겠죠. 이에 일전파적, 한 번의 전투로 적을 격파하니 서연주, 이계주가 일거에 평정되었다. 그런데 황보규 열전에서는 종자의 토벌이 소용없었다 되어 있어요. 이에 조정에서 황보규를 초빙하여 태산태수에 임명했다. 낙야 태산이라 하면 사실 옹양주와는 상관없는 완전 중원지역이죠. 황보규가 부임하자마자 계책으로 숙손무기를 토벌하였다. 여러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종자가 전공을 뻥튀기 했느냐. 다만 종자는 청류팔고의 일원으로 의로원자였으니
보니 이건 설득력이 없고, 이후 황보규가 상소한 내용에도 종자의 공을 얘기하거든요. 종자가 토벌한 건 사실인데 숙손무기가 제기했다 보는 게 맞겠죠. 이에 황보규가 부임하여 제기한 숙손무기를 다시 한번 꺾었다. 물론 방술열전에 점괘로 막 전쟁을 했다는 건 제가 한수편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실제의 작계가 따로 있고 이런 점술은 사기 진작의 차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작계, 점괘를 끼워 맞춰서 우리가 어차피 이기게 되어 있다. 조언이 말한 오양이 역주상 고에 해당하는 땅이라기보다 실제로 요충지에 해당하는 땅이었다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주역의 원리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 서방의 강족들이 단합하여 약탈을 해대는데 양주자사 곽갱이 단경을 시기하여 지원을 늦췄다. 이에 단경 휘하의 강족들이 이탈을 하면서 곽갱이 이건 단경 때문이다 참언하여 단경이 탄핵돼버리죠. 이때 연주에 있던 황보규가 바로 상소를 올립니다. 열전에는 국가의 일에 희생하기 위해 상소를 올렸다 되어 있지만 그 포장지를 좀 벗기자면 단경에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단경의 대강족 정책은 강경책 1세기였기 때문에 황보규에게 단경은 마현이나 다름없는 자였다. 그 얘가 황보규가 자신과 노선이 같은 장화는 구명을 했어도 단경을 구명하진 않아요. 이때도 단경을 파직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거기 가겠다. 내 고향이 원래 기산일대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연주 태산이 아니다. 나는 거기 지형도 잘 알고 나이도 벌써 59이다. 제발 보내달라. 이어 강족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설련족이 활개를 치자 조정에서는 그제서야 황보규에게 절을 주고 서쪽으로 보냅니다. 이에 강족 800을 참수하니 10만의 강족들이 황보규를 알아보고 투항하였다. 이 투항에는 작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전에 단경은 강족들의 근원지인 적석산까지 쳐들어가 씨를 말리려 한 인물이에요. 단경보다 황보규가 낫다 판단을 했을 겁니다. 황보규도 나는 단경처럼 무조건 두드려 패진 않는다 메시지를 줬겠죠. 그 일례가 몇 가지 나오는데 강족들이 한나라 지휘관에게 뇌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안정태수 손준포왕 강족들의 뇌물을 받아먹거나 강족들 핍박한 관리들을 다 잡아 족쳐버려요. 이 중에서는 단경을 모함한 양주사사 곽갱도 있습니다. 나중에 단경이 장화는 죽이려고 했으면서도 황보규는 놔둔 이유가 곽갱을 처단해준 게 있기 때문으로 보여요. 암튼 이러한 황보규의 메시지에 심저강족 10만이 또 항복했다 되어 있어요. 장환이랑 비슷하죠. 장환도 강족들이 주는 뇌물을 돌려보냈다. 이 둘은 강족의 경우 감읍시키면 통제할 수 있다 본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흉노와 다르게 강족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제갈량 윤중대에서도 서유웅은 손잡아야 할 상대라 했고 유비가 마초를 후대한 이유이며 강유와 곽해도 서로 강족을 꼬시려고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살게만 해주면 한족 지휘관을 인정을 했어요. 반면에 흉노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나라의 조공을 받던 역사가 있어서 그 프라이드가 있다 보니 한왕실 입장에서 길들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보규에게 시련이 닥치죠. 황보규는 황관들을 싫어하였다. 당연히 황관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황보규가 강족들에게 뇌물을 주었다. 강족들과의 평화는 황보규가 세금을 퍼주고 산 거다 한 거예요. 문서상의 투항이지 실제로 항복한 게 아니다. 이에 황보규가 자신의 변을 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신은 탐관 오적을 처형하였고 그 과정에서 알아보니 부패한 자들이 그 밑에 말단까지 100명이나 연관이 돼 있었다. 얘들은 조정의 권력자들한테 돈을 바치는 놈들이었는데 그래 나 강족한테 돈 줬다. 근데 불과 1000만전이다. 참고로 단경이 환제한테 강족 토벌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54억 전입니다. 그러면서 장부 대조해봐라. 단지 1000만전으로 모반을 막았다. 선대 한나라는 공주까지 흉노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1000만전으로 평화를 이룬 게 무슨 문제냐. 여기서 하는 말이 옛 경에서 이르기를 녹사불태금이라. 이 해석이 후한서 국내 번역본 보면 거진 다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은 죽을 때 좋은 그늘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음을 소리로 해석해서 사슴은 죽을 때 소리를 가리지 않는다. 녹사 이 부분을 사슴이 죽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사슴이 죽음 앞에서 즉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좌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약소국인 정나라가 진나라의 의심을 사요. 정나라가 초나라를 의식하고 입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격당할 것 같자 정이 가가 진의 조돈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외수 외미 신기 여기 머리와 꼬리가 벌벌 떨고 있는데 몸이 나만 할 리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녹사불태금이에요. 사슴은 죽음의 위기에 쫓기면서 숨을 곳을 가리지 않는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 그늘 저 그늘 가리게 생겼냐 이 말이에요. 정나라가 진나라한테 어필했던 부분은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진나라 초나라 가리게 생겼냐. 니들이 잘해주면 니들한테 붙을 수도 있다 이 뜻이고 황보규의 말뜻은 지금 강족들이 강성해져서 위기인데 돈을 주면 안 되고 이런 거 따지게 생겼냐 이런 의미예요. 결국 황보규는 병권을 잃고 입조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에 입조한 게 절대 영전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제후 자리도 받지 못했다.
시켰다. 환관들이 황보규 길들이기에 들어갑니다. 진림의 위원 소격 예주분에 조조의 할배 조등은 좌관, 서왕 등과 함께 풍파를 일으켜 교만하고 방종스러우며 이런 구분이 있죠. 바로 이때 등장하는 좌관과 서왕, 참고로 그 서왕 아닙니다. 이들이 사람을 보내 황보규를 회유를 해요. 너도 우리한테 뇌물을 주고 같은 배를 타자. 황보규가 끝까지 이걸 듣지 않죠. 결국 정의 앞에 서게 되고 좌교에 끌려갔다. 이 좌교가 뭐 하는 곳이냐면 노가다 하는 곳이에요. 황궁 짓고 다리 짓고 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그곳을 총괄하는 좌규령 이런 관직을 주진 않았을 것이니 쉽게 말해서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보면 됩니다. 나이 60줄 할배한테 이건 죽으란 얘기예요. 이때 백관들과 태학의 유학생들이 그를 구명하였다. 이에 복직하여 도리오 장군에 임명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미 황보규는 나란 일에 환멸이 난 상태였던 걸로 보여요. 상소를 올려서 장관을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하고 본인은 용관 즉 한직에나 임명해달라. 그래서 장관이 도리오 장군이 되고 황보규는 사흉노 중랑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흉노 중랑장이 절대 한직이 아니에요. 다만 도리오 장군은 정벌의 방점이 있고 사흉노 중랑장은 통치의 방점이 있는 것이 다르죠. 정벌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메시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관이 또 대사농으로 입주하게 되니 그 도리오 장군 빈자리에 또 황보규가 가게 돼요. 이렇게 지방간을 주기적으로 입주시켜 중앙관직을 시키는 사례가 당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방 세력화를 막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대이민족 통치 및 토벌 정책의 연속성과 군 장악력을 해치죠. 앞서 마영 같은 경우에도 홍농태수 갔다가 복귀하여 군정의 공백 때문에 패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대이민족 지방관들이 입주와 파견을 반복하면서 농으로 통하는 길의 치안이 좋지 않아 매번 고생했다 되어 있어요. 도리오 장군에 복귀하는 황보규는 낙향을 꿈꾸었다. 이에 병을 이유로 사직하려 했으나 반려되었다. 마침 친한벗 왕민이 상을 당하자 위수 지역을 이탈하여 왕민의 상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을 시켜서 이 사실을 고발하게 합니다. 황보규가 개인적인 일로 군무 이탈하여 국경을 넘었다. 그런데 이 고발을 접수한 호방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죠. 이건 황보규의 계략이다. 나를 이용해서 사직하려 하는 것이다. 그는 인재인데 어찌 내가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보고할 수 있는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곧 당고예금이 발생하니 명성이 좀 있다 하면 이놈 저놈 다 엮이죠. 그런데 황보규는 엮이지 않은 거예요. 후한서에는 명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되어 있는데 사실 도리오 장군의 백관들이 모두 구명하던 인물이 명성이 후달린다 이건 말이 안 되고 황보규가 워낙 정치적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황보규? 그 노인네는 그냥 냅둬라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걸 황보규가 나 정도면 서방의 호걸인데 연좌되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겼다 되어 있어요. 나 좀 제발 연좌해달라 상소를 올렸다. 근데 이게 되게 웃깁니다. 신은 결당 혐의가 있습니다. 과거 장관을 청구한 것도 결당하기 위함이었고 좌교에 끌려갔을 때 신을 구명해준 자들도 다 당인입니다. 신은 당고입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다만 당대 사람들은 황보규가 자진납세를 하여 오히려 화를 피했으니 현자라고 생각했다. 환제 말년에 조정이 입주하여 태부가 되었다. 태부를 삼공보다 높은 상공이라 하지만 사실 이때의 태부는 쉴 것 없는 명예직이죠. 일식이 일어나자 환제가 태부 황보규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다. 당시 일식, 쌍무지개 이런 자연현상은 일종의 잔소리 기여였습니다. 이건 님이 저지른 당고의 금, 황후, 폐위, 지방간 숙청 때문이다. 이걸 좀 되돌려야 되지 않겠냐. 환제가 쌩깠다. 그런데 일식이 일어난 이해에 환제가 죽었어요. 이후 홍농태수를 거쳐서 호광교위를 하다가 71세로 병사했다. 황보규는 끝까지 정치적 야합을 거부했기 때문에 평이 다 좋죠. 당대 명사 채용이 일전에 황보규를 만나봤었는데 어릴 때부터 경전에 재주가 있었던 선비들 중 으뜸이었다. 문무를 겸비했으니 중용해야 된다. 황제에게 올린 바가 있습니다. 황보규의 청렴을 말해주는 세설의 일화가 전해지는데 매간매직으로 안문태수에 임명된 자가 황보규를 찾아왔다. 황보규는 드러누워 일어나지도 않고 기록이 맛있드나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문군 할 때 안이 기러기 한자예요. 매간매직한 걸 비꼰 겁니다. 반면에 왕부가 찾아오니 허리띠를 매는 것도 있고 대문까지 나와 바지했다. 사람들이 녹질 2000석 관리가 봉액보다 못하다 했다. 봉액은 얘기에 나오는 의복 예법 중 하나인데 노나라에서 소매가 넓은 옷을 입었다. 즉 유학자를 뜻합니다. 이걸 국내 번역본에서 일개 서생 이렇게 번역하는데 아니에요. 이 왕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갈량이 말하는 그 회보 비방에 해당합니다. 평생 응거하면서 유학을 연구한 철학자예요. 그 왕부가 지은 책 중에 그 잠부론이 있죠. 일종의 정치 비판서입니다. 사명삼비라 해서 명료해야 할 4가지 도리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뭐 이런 거 논하는 책인데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일견패형, 백견패성. 한 마리의 개는 형태를 보고 짖고 100마리의 개는 소리를 듣고 짖는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처음 짖는 개는 무언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짖은 겁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그 뒤에 짖는 100마리의 개들은 처음 짖는 개의 소리를 듣고 짖는 거예요. 이 말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원이라는 자가 사슴을 쫓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잡으려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사슴을 포기하고는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찾고 보니까 흰 돼지예요. 와, 이거 진짜 귀한 생명체다. 꿀꿀대는 그 소리조차 특별해 보였다. 그런데 비가 한 차례 오더니 알고 보니 흰 진흙에 뒤덮인 돼지였다. 꿀꿀대는 소리가 그냥 영락없는 돼지였다. 사람들의 아우성에 사슴을 놓치고 일개 돼지를 잡아온 거예요. 한 마리의 개는 형상을 보고 짖지만 100마리의 개는 소리를 듣고 짖는다. 이 뜻은 군중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따라 짖는다, 이 뜻입니다. 즉 왕부는 본인이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관리를 선발할 때 명성만 보고 등용하는 실태를 꼬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에도 굉장한 울림을 주는 가르침이죠. 루머라든가 헛소문, 가짜뉴스 이런 거 우리 사회의 병폐 아닙니까? 이런 대학자를 급히 마중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었다. 이 황보규의 타협하지 않는 기질은 가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 황보규의 아내는 미인이었다. 황보규가 죽고 과부가 된 그녀를 동탁이 취하려 하였다. 예물을 잔뜩 주자 일부러 거지 같은 옷차림으로 동탁을 찾아가 거절하였다. 이에 동탁이 나의 권세가 천하에 뻗치는데 어찌 일개 아녀자에게 통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 깡촌 오랑캐 같은 놈이 하면서 욕을 퍼붓죠. 그리고 동탁한테 맞아 죽습니다. 후대에 예종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실제 이름은 아니에요. 열녀열전에 올려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후대에 붙인 것이고, 예종 한자 뜻이 몸가짐이 바른 본보기, 즉 몸가짐과 예법이 훌륭한 여자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조카 황보숭은 말할 것도 없고 증손자 황보밀 같은 경우에도 위나라 진나라의 등용 제안을 끝내 거절하죠. 황보 집안 자체가 보통 집안이 아니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기를 황보규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황보규는 갑병 800으로 강족의 대군을 쫓아냈고 연주와 서주에 걸친 숙손무기에 나는 종결지었어. 그 외에 대강족 작전에서 매번 승리하니 절을 지니고 대군을 이끈 장수라 기록되어 있으며 전쟁 중 역병이 돌아 장병이 죽어나갈 때 직접 장병들의 숙소를 방문하여 전군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니 통솔은 90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문무를 겸비한 장수로 평가되고 있어. 직접 전방의 전쟁터로 나아가길 주저하지 않았으니 그의 무력은 75를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치력은 어떻소? 황보규는 신무 원녀, 즉 지무가 있는 자로 대군을 이끄는 마현의 실패를 미리 예견하였고 각종 방책으로 모반을 진압하였다 하니 그의 치력은 88은 되어야 할 것이요.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가 비록 황제와 조정의 미움을 샀으나 그를 옹호하는 백관들이 있었고 특히 대강족 통치 방법으로는 후대 제갈량 강유, 곽해의 그것과 통하는 바가 있어. 이에 정치는 89를 주도록 하겠소. 그럼 매력은 어떻소? 그는 매우 대쪽 같은 자로 꺼리는 것이 많음에도 당대 뜻있는 사람들은 그를 아름답다 여겼소. 이에 매력은 85를 주도록 하겠소. 듣고 있던 조은이 묻기를 양주 3명 중 으뜸이 누구라고? 손찬이 형이 한동안 생각하다 답하니 그들 중 용맹은 당경을 따를 자가 없고 학식은 장환을 따를 자가 없으며 청렴은 황보규를 따를 자가 없으니 어찌 우열을 가릴 수 있다 할 수 있겠소. 다만 그중 가장 아름다운 자라 하면 바로 황보규라 할 수 있어. 조은이 고개를 끄덕이다 나가려는 찰나 돌아와 다시 부르니 그런데 그 한 마리의 개는 형상을 보고 짖고 100마리의 개는 소리를 듣고 짖는 자는 그 말이 참으로 타당하오. 나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호통치지만 공손을 장군은 왜 짖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짖으니 말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답하니 네가 제일 나쁜 놈이요. 가장 먼저 쓸데없이 짖어 허물을 뿌리니 공손을 같은 자가 무지성 통주하며 짖는 것 아니오. 이에 조은이 아 그런 뜻이었어 머쓱해하며 태청하니 손찬이 형은 한숨 쉬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양주 3명 아재돌 중 청룡을 담당하는 황보규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